네, 대전시정실록 이번 주가 저희 시즌 마지막 방송이네요. 네, 마지막 대전시정실록을 장치게 되실 출연자들과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아레오입니다. 시간은 세계일보 마지막이라서 막 목이 메이나 봐요. 강은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총선 때문에. 좀 바쁘긴 한데 뭐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진 않아서 지금은 좀 괜찮고요. 네, 뭐 열심히 이제 저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시작되면 후보들만큼 좀 발로 뛰어야 될 기사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기자님 소식 들으셨죠? 아임 그 이번 시즌 마지막 방송으로 생방송하자. 선거 전날. 네네네. 우리 같이 생방송. 네,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제 방송이 될 것 같고요. 그 술방이에요. 예, 술방 좋아합니다. 기대가 되고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여기 또 아임 이번 시즌 마지막 방송인 걸 모르고 와서 그러면 좀 약간 그 패션을 좀 신경 썼을 텐데 급하게 왔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즌 직전에 4월 9일 저녁 6시 30분 이쯤에 라이브로 술방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 이야기 할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전해주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근데 이제 대전 세종 총선이 뭐 이제 댓글 구도라든지 지금 이제 하는 걸 보면 거의 뭐 요지경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이제 짚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참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 다 맞춰가지고 매치업이 형성이 됐는데 선거구마다 굉장히 좀 어수선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공천을 못 받은 이제 후보군들이 이제 잇따르 뭐 탈당을 하거나 뭐 이제 뭐 무소속으로 가거나 이제 뭐 이런 그런 이제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또 뭐 중구청장 그 재선거에 가장 그 또 이제 민주당 후보군이 많았잖아요. 7명 그쵸. 가까이 됐었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뭐 김경훈 전 후보 같은 경우 민주당을 이제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옮겼고 뭐 이제 서구갑 같은 경우는 저기 유지곤 예비후보가 유지곤 예비후보는 무소속 같고 안필용 예비후보는 새로미래에 이제 합류를 했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거판 위에 이제 말들이 여기저기 이제 그 다시 뭐 재정립을 해야 될 정도로 되게 유권자들이 헷갈려 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이제 파란색 옷을 입으면서 인사를 했던 분이 흰색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뭐 민트 색깔 옷을 입고 이제 인사를 빨간 하고 옷을 입고 빨간 옷을 입고 심지어 이제 그 중구청장 그 무소속 이동환 후보 같은 경우는 무소속은 이제 보통 이제 흰색을 입잖아요. 여기 중구민의힘 딱 적어놓고. 그래서 그 이미 말부터 이제 대전의 한동훈, 대전의 한동훈, 중구의 힘 다 이제 연상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이제 마음이 급해지셨나 봐요. 이제 빨간 점퍼를 이제 입고 이제 국민의힘 이제 그 이은권 같이 하잖아요. 국회의원 후보랑 이제 같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국민의힘 대전시장에서 지지선언도 했잖아요. 지지선언을 이제 그 보도자를 내서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동환 후보를 이제 지지한다라고 했고 너무 대놓고 사람들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무공천한다고 해놓고 빨간 옷 입고 중국민의힘이고 지지선언하고 함께 선거운동하고 그리고 당선되면 입당한다고 하고 이거 너무 무공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주민들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 꼼수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던 이유가 이제 뭘 그런 사실상 거였죠. 꼼수에 그냥 꼼수지. 그냥 꼼수지. 그쵸, 아유, 이제 뭐 진짜. 꼼수라는 말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그냥 대놓고 말만 무공천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 이동환 후보가 그 명함을 보면요. 네. 당선 즉시 국민의힘 입당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뭐 당선이 안 되시면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명함을 들고 다니고 당선 안 돼도 들어간대요. 네네 그런 명함 들고 다니니까 그 저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뭔가. 아유,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뭐, 이 민주당발 이 후보들만 이게 사실 처음 공수와 올린 거는 이상민 의원이었고, 그죠? 맞습니다.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서 이제. 그러니까 다선 의원이 이렇게 그 당을 이적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되게 당당하게 갔잖아요. 어떤 그 본인을 뽑아준 그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으로 본인을 뽑은 게 아니라 인물론으로 이제 뽑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을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자기를 버린 거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국힘으로 이제 그 이적을 하신 건데 이렇게 사실 오선 의원이 이제 아무렇지 않게 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어떤 좀 뭐 이제 반성이라든지 뭐 성찰의 모습 없이 이제 가다 보니까 사실 이런 뭐 초선이 안 되는 예비 후보 분들이 이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옮기고 탈당을 하고 이런 게 사실상 지금은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본인들 입장에서도
어떤 뭐 도덕적이라든지 유권자 보기에 민망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거죠. 이상민 의원 인터뷰할 때 제가 마지막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오랜 세월 의원님을 지지해줬던 민주당 분들이 계실 텐데 미안한 마음 좀 있잖아요. 한 말씀 좀 하셔라 그러니까 정적이 싸그렸어요. 생방송이었는데 처음 정치 시작하셨을 때 아무래도 큰 이제 영향을 주셨던 분일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도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롯한 이제 오랫동안 의원님을 지지하셨던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도 한 말씀 좀 주시죠. 그런 참 씁쓸합니다. 세종도 민주당 후보 때문에 그쵸? 이영선 변호사가 때문에 지금 그게 참. 최근 김종민 승 김종민 승 그렇죠. 워낙에 그 세종갑은 이제 민주당 아성이라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해볼만 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원래 서구갑에 나오려고 했던 이영선 후보가 세종 이제 갑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사단이 났고 원래 세종에서 정치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박병석 의원 불출마액이 나오니까 갑자기 서구갑으로 왔단 말이에요. 대전 서구갑으로. 그쯤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세종에서 왜 대전 서구갑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결국은. 네네. 그리고 나서 대전에 이제 뭐서 정착을 하겠다라고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세종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가 되셨는데 김종민 의원이 논산계룡 금산에서 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영선 변호사께서 방송에서 그렇게 지역구 옮기는 거 명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하실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본인 말씀했던 건가요? 예, 또 하나는 네네네. 이분이 전세사기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자문 변호사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 기간이 이게 길지 않았거든요. 네네. 사실은 저도 전세사기 오래 취재해가지고 네. 상황을 좀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민주당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뭐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은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마음을 2번 울린 거 아닌가. 사실상 이제 그 선거를 위한 이력 한 줄을 위해서 본인이 짧게 활동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볼 수가 정말로. 없고 결국은 근데 사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 본인이 이미 갭투자를 그렇게 많이 그쵸.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본인의 어떤 그냥 양심상 난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나는 그냥 내 선거에 뭐 집중하겠다라고 한다면 질타를 한 10개 정도 받으면 한 9.5개 정도 받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비양심적이라는 행동, 약간 이중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도덕적으로도 이제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대전역에서 그 대전 전세 사기 대책위 그 집회를 할 때 나와서 발언도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랬었죠. 지금, 1인 시위도 하고. 네, 뭐 현재 지금 전세 이제 그 관련 그 보호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법적인 자문도 했었었고, 근데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갭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유권자들이 우롱한 거죠. 네, 우롱한 거고 전세 사기에 그 이제 허덕이는 청년들조차도 이렇게 뒤에서 사실상 이제 칼을 꽂은 것들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내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당사자 중에 한 명 아니에요. 네, 본인이 당사자죠. 아우, 당사자고 슬퍼. 눈물 납니다. 이명윤 기자도 당사자예요. 네네네. 네, 아 진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자 많습니다. 진짜.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그 어제 이영선 변호사가 이제 뭐 기자들 몇몇한테 죄송하다 사과한다 뭐 이렇게 뭐 탈당하겠다라고 이제 매일 사과 메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과의 메일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더군다나 만약에 그냥 돈 버시려면 버시면 돼요. 뭐 갭 투자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 경제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 정치하시겠다는 분이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막겠다는 분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정말로 큰 신뢰에 금이 간 거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자신도 기만을 하는 그런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이제야 지금 들켜서 또 이게 이런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 다 알려질 텐데 당에는 또 그렇게 제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부터 좀 자질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선거판 대전 세종 좀 요동칩니다. 요지경입니다. 정말 기자님 말씀대로. 네, 이제 총선 선거운동 아마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 시점인데요. 여러분들 선거운동하는 후보들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과학기술계 연구 개발 R&D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 이제 내탁 공방을 했습니다. 아이고 못난이들. 그 어제 23일이죠. 23일 오전에 그 조승래 그 유성갑 조승래 민주당 후보와 또 유성을 민주당 그 황정아 후보가
그 과학기사실을 찾아가지고 그 R&D 예산 이제 복구하겠다 이제 하면서 이제 그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하니까 오후에 그 이상민 그 국민의힘 유성을 후보랑 또 유성과 국민의힘 윤소식 후보가 그 특구 기자실 찾아가지고 이 R&D 예산 삭감한 거 사실은 민주당 조승래 후보도 동참했던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맞불을 놨거든요. 네. 너무 약간 구차한 비판이다. 그리고 증액했다고 막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그 홍보 현수막 걸고 막 이랬잖아요. 그 깎은 거를 좀 증액하겠다. 근데 깎은 게 올해 예산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4조 한 6천억 원이 깎인 거잖아요. 그럼 4조라는 게 사실 말이 4조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요. 대통령 요즘 한 1,000조 정도 하시는데 뭐 1,000분의 4면 4%도 아니야. 4%밀. 오랜만에 들어온다. 퍼밀. 아 진짜. 근데 그 과학 현장에 있었던 뭐 황정화 후보 얘기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그 과학 현장에서는 이 삭감된 예산 때문에 뭐 이제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거기 이제 그 박사후 과정을 이제 하는 포닥들 지금 떠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건비 못 받고 뭐 연구 과제가 없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이 본인이 그 할 역할을 못 하면서 이렇게 그 외부로 떠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가면 사실 다시 들어올 그 문이 어느 정도 될까, 사실. 이게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깎이면 복구되는 거는 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더 이상의 어떤 그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지금 어쨌든 R&D 예산을 깎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제 공세를 시작을 하니 이제 국힘에서 이제 반격을 한 거죠. 아니다, 봐라. 너네 작년에 그 올해 예산안 이거 찬반 투표할 때 찬성의 조승래 후보도 이거를 이렇게 했다. 너도 찬성하지 않았냐 결국은? 너도 찬성하지 않았냐. 근데 이거는 그 R&D 예산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 국가 예산에 대해서 이제 이거 찬반 투표를 이제 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어제 이상민 물귀신 후보가 작전 아니에요? 물귀신 작전. 근데 이거 이상민 그리고 사실상 이제 본인 얼굴에도 침 뱉기예요. 어제 그 이상민 그 국민의힘 후보가 특구 기자실에 오셔가지고 그 유서식 후보한테 그 예산안 뭔가요? 그 예산안에 대해서 그 찬반 이제 그 누구누구 이제 찬성 반대 투표 던졌는지 그 이제 그 전광판 같은 거를 들고 있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윤서식 후보한테 들으라고 했다고요? 들으라고 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5선의 힘. 네, 5선의 힘이죠. 이제 뭐 처음 나오니까 너가 들어라. 나는 말한다. 뭐 요건데 보니까 조승래 후보 이제 찬성에 이제 표 던진 건 맞는데 이상민 후보는 여기 보니까 이날 참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본인도 그때 민주당이었고, 그러면 이제 본인도 사실 이거에 대한 책임이 일말이 있는 건데, 조승래 후보는 공격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조승래 후보가 찬성했는데 지금 R&D 예산 삭감됐다고 이렇게 그 정부를 공격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지금 R&D 예산이 얼마나 이제 그 삭감된 게 심각한지 이제 과학 현장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선거운동 하면서 체감을 하신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이 그 대덕 특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성구 을선거구에서 이제 5선 국회의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했던 거는 이제 뭐 사실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최민호 시장이 그 이제 대대적인 대표 공약이었죠. 그 원래 그 대중교통 무료화, 전면 무료화를 이제 그 선회해서 이응 패스라는 걸 이제 올해 9월부터 하거든요. 원래는 버스 다 공짜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돼가지고. 네,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재정적 문제가 있어서 월 2만 원의 정액권으로 5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응 패스를. 이응 패스. 네, 이응. 세종시에 가면 이응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패스 이름을 이응 패스라고 이제 그 정액권 이름을 정했는데, 이거를 올해 이제 9월부터 이제 본격 시행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제 그 카드 발급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단말기 설치도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이제 그 세종시 의회에서 삭감한 거예요. 전액 삭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일단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의 그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그게 19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세종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제동에 걸렸어요. 근데 지난 14일 그 임시회에서 이걸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아직 그 이응 패스 그 도입과 그 운영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보통은 조례 만들고 그 그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쵸. 조례랑 예산하고 동시에 올랐다면서요? 네, 동시에 올라왔는데 이 조례가 이제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이제 그 공동 발의해서 올라온 건데 비용도 뭐 제대로 그 상계가 안 된 상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조례가 이게 그 안건까지 그 상정까지 못 되고 그냥 계속 보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그 예산안 19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그냥 통과시킬 명분이 없다라고 해서 여기에 또 민주당이 조금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는데 이게 보니까 다시 일주일 뒤에 요게 사실상 이제 부활을 해서 시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잘 된다면 9월 달부터는 그 이응 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런 좋다 하자. 근데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 없이 이렇게 급하게 할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응 패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시의회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부결시켰던 명분은 저는 맞긴 하거든요.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19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제 통과시킵니까? 그 행정이라는 게 그리고 돈이라는 게 그렇게 뚝딱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다 과정들이 있는 거니까. 네, 뭐 아무튼 여차대차 의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결국은 간다는 거니까. 네. 결국은 갈 것 같습니다. 그 네, 과정에 네. 좀 잡음 없이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곧바로 할 수 있을 그런 장치가 좀 마련되면 좋겠네요. 네, 오늘 아려옵니다는요. 네, 대전 세종에 좀 시끄러웠던 선거 판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R&D 예산 삭감 둘러싸고 벌어진 이제 공방들 그리고 최민우 시장의 야심작 이응 패스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계일보 강은성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keep chasing stars, chasing. 네, 대전시정실록 이번 코너는 인류 교육도시입니다. 네, 어느덧 이번 시즌 마지막 인류 교육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전교도 대전지부 김현희 지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교조 대전지부장 김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 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도 이제 총선을 맞아서 총선 교육 의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교육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출마자들한테 그럼 당신네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질의도 하고 또 답변도 듣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14명의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을 했어요. 답변도 이제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교사들이 정치 기본권이 없다 보니까 이 답변서를 선거일 전에는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제들을 그 후보들한테 질의했나요? 일단 첫 번째 의제, 저희가 선정한 의제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할 때 단순히 이제 사회에서는 뭐 교사의 권위를 높여라, 뭐 교권 뭐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단순히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원에게 교육과정 편성권 그리고 평가권 이런 생활지도권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이랑 평가권은 당연히 교사들에게 있을 것으로 법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부 교장에게 주는 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 양도 많고 이제 그 편성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사에게 법적 권한으로 편성을 해라. 이 부분 그리고 공무상 재제도 개선. 그 공무원들 중에 유독 교사들의 순직 인정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사 수업 실수 상한제, 그 교원 직무 법제화 도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사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미노 효과처럼 이제 교사 수업 실수 증가하고 교사 수업 실수가 증가하고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 수가 늘어나면 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원 직무 법제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사실 교사의 기본 업무는 수업이랑 생활지도잖아요. 네. 그 외에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부장들이 네.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CCTV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 같은 것들도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계속 갈등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실 업무냐 교사 업무냐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원 직무를 법제화하자라는 부분 지금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유급 만식년제 도입 그리고 교사 마음건강 지원 법제화 이 부분도 지금 요구가 높은 상황인데 왜냐하면 작년에
작년에 8월에 저희 정교조하고 녹색병원이랑 같이 교사의 정신건강 실태 이걸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5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라고 한 선생님들이 4.5%에 달하는 아이고. 거예요. 이 업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는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라고 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교원의 시민권과 노동권 보장 내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라 이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걸 공개할 수조차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 중립 뭐 이런 거죠? 네, 교원 네, 정치적 네. 중립. 네, 그리고 요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네. 교수님들은 네. 정당 가입도 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직종인데 네. 출마도 하고 다시 학교도 돌아가고 이러는데 선생님들은 왜 그걸 이렇게 제한할까? 물론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럴 영향을 줄 수 있다 치는데 학교에서만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이라는 사람이 학교에서는 교사 김현이지만 퇴근하고 나면 자연인 김현인데 네네. 거기까지 너무 좀 구속이 심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원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저희가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달라고 하면 많은 시민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냥 선생님들이 그러면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자기 정치적 신념을 막 주입한다거나 이런 거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거는 그거는 말 그대로 교사인 거고 그 이외에 그러니까 그게 걱정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때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걸 막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수업 시간이 아닐 때 휴일에 예를 들면 교회나 절에 가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절이나 교회에 헌금도 낼 수 있어요. 절은 시주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주군요. 네.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뭐 하나님을 믿어라, 부처님을 믿어라, 어디 교회를 가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지옥 간다 이런 네, 얘기가 그런 안 말은 되죠. 절대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똑같은 거예요. 정치적 기본권을 달라는 얘기도 수업 시간에 어떤 후보가 좋다,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권리를 달라는 게 절대 아니고 절대 선생님이 그런 말을 사실 해서는 안 되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는 그 근무 시간 외에 그리고 자기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말이 네.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자연인 있고 맞아요. 교사 있고 하는데 교사일 때는 그렇게 안 해도 자연인일 때는 보장해달라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심하냐면 지금 저 이제 선거 기간이잖아요. 선생님들은 SNS에서 어떤 정치 그 기사 같은 거 공유할 수 없고요. 근데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법적으로 처벌을 당해요. 이건 진짜 심각한 인권 침해예요. 그러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 좋아요도 못 누르는 거. 화나요 눌러도 안 되네. 하나요, 좋아요 눌러서 법적 처벌받는 경우는 봤는데, 네. 그, 하나요 누른 건 못 봤어요. 네. 화나요 이런 거, 예. 네. 그리고 이제 교원 노동 3권 보장해라라는 부분인데, 노동법이 아니라 이제 특별법인 교원노조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파업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쟁의권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부분. 아, 일반 노조랑 다르게 교사들은 교원 노조 특별법이란 거에 적용을 받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파업 이런 거 못 하고. 네네.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그래서 연가 이런 거 공동으로 내려고 하면 또 징계한다고 맞습니다. 하고. 그쵸? 지난번에가 그런 거였죠. 공교육 네, 멈춤의 맞아요. 날이 맞아요. 그런 사례였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노동권 부분에서 저희가 실질 임금을 보장하라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교사 임금 인상률이 1.7%였어요.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사 임금이 7.4% 삭감된 상황이에요. 공무원들 중에 교사의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50% 정도에 달해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교사가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교사 임금이 비현실적으로 자꾸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 자치. 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사 할 때, 산정을 할 때 그냥 교장,
교감 그리고 수업이 이제 핵심 직무가 아닌 영양 선생님들, 보건 선생님들, 상담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이제 수업이 핵심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을 다 정원에 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교사 정원을 산정하지 말고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급을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산정해라. 이 부분을 좀 법제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그래서 이제 좀 교육 공동체성을 좀 회복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수능 내신 절대평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안 되고 있고, 계속 올해도 이제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나왔는데 수능 9등급 그리고 내신 5등급 상대평가 병기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안이 발표됐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문제인 게 선택권 보장을 빌미로 해서 그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그 폐지 시행령 부활시켰어요. 아시죠? 그래서 네. 이제 특권 학교로 인해서 이제 교육 공공성이 악화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 대학설 없애는 거는 참 하긴 뭐 기득권 세력들이 이걸 원치 않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프랑스 같은 데처럼 입시 굉장히 어렵게 해서 공부할 사람만 하게 하고 그 인근 학교들을 가서 공부하게 하면은 상당 부분 교육의 선택과 집중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꿈 같은 얘기입니다. 네, 꿈 같은 얘기고, 또 아시겠지만 이 대입제도 개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설 해체하고 그거 안 바뀌면 절대 그거 안 돼요. 바뀌면 절대 안 바뀌잖아요. 무슨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수능이든 본고사든 무슨 생기부든 뭐든지 간에 서열화 안 없애면은 이거 맞아요. 저도 사실 상대평가 절대평가 얘기하면서 약간 종종 이제 힘이 빠지는 게 대학설 해체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임금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차별이 심하잖아요. 임금 차별 같은 것들이. 이런 부분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이거 조금 깔짝깔짝 바꿔봤자 뭐가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대학설 해체 부분 계속 저희가 의제로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 이 부분 해결 안 되니까 학교가 교육이 아니라 계속 선발 중심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지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해라 이런 부분 의제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요? 5번째는 돌봄 국가 책임제. 이거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늘봄, 늘감. 근데 이제 돌봄 국가 책임제 할 때 꼭 이제 그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어르신들, 환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학생은 물론이고 또 영유아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다 너무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돌봄 책임 부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해라라는 거에 대해서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자체가 하는 게 맞겠죠. 네. 네, 왜냐면은 이 교육하고 보육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네, 이 돌봄은 보육 내지는 어떤 교육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거를 교육 당국이 맡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근데 교사들 입장에 똑같으시네요. 네. 교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교조랑 친해서 그래요. 그러신가 봐요. 아니 밖에서는 계속 그래도 학교에서 돌봄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랑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그건 너무 틀렸다라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학교의 실상을 아시면, 그리고 학교가 진짜 지금 얼마나 포화 상태인지 아시면 왜 학교 교육계 내부에서 돌봄 기능을 너무 학교로 집중시키는 것에서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지 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집중된 사회적 돌봄 기능은 점차적으로라도 지역 사회로 분산하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시간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6번째는 학교 주사일제 도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주사일제 도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PD님 혹시 반대하세요? 아니 이게 생각나세요? 예전에 주 5일제 한다고 해서 나라 망한다고 했잖아요. 다 놀면 어떡하냐.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주 5일 해도 안 망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안 망할 거라고 예전에는 생각하고. 격주 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네네, 망할 것처럼 난리였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토요일은 무조건 학교 가서 오전 수업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 5일 들어오기 전에 격주 쉬는 거 하다가 이제 완전 5일제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더 우리나라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4일째 저는 찬성. 네, 저도 놀고 찬성이고 싶어요. 노동시간 예. 단축 그 부분에서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그렇고, 이거랑 상관없어가지고. 네,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음. 이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의 양적 축소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학습권 보장하자, 주 4일제 도입하자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보통합 네. 요새 지금 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전교조에서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호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저희의 유보통합안은 뭐냐면 일단 0에서 2세까지는 가정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아기관 그리고 3에서 5세까지는 유아학교를 설립하자. 그렇게 해서 유보통합 저희는 유보통합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델을 좀 장기적으로 구축해서 유보통합을 하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만 5세 의무교육을 좀 실현하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에서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사립 중고등학교는 100% 법인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법인화 비율이 전국적으로 약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법인화 확대 이 부분 의제로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기후정의 실현 부분이고요. 네. 정부가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생태전환교육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이 부분이 좀 교육계에서 반발을 되게 심하게 불렀고 핵심 요구사항은 학교 내에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시설을 좀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그리고 교육기관의 탄소 제로 추진. 네, 이 부분 의제 갖고 왔습니다. 네, 이거는 지향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예,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상당히 네, 그렇죠. 그렇고, 네, 네, 총선 이후에 네. 어떻게 되나 봅시다. 네, 네, 9번째는요? 9번째는 아동 청소년 복지 실현 부분입니다. 지금 학생 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저희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례도 사실 조례도 폐지되고 없어지는 추세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도 폐지되는 충남 학생 상황인데 인권조례도 그랬고. 그렇죠. 선생님들이 너무 지금 안타까워하는 상황이 저희들이 교권 향상을 이야기할 때 학생 인권을 말살시켜라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꾸 왜 의회에선 그런 식으로 사회에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안타깝고요. 그래서 학생 인권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해서 CSE. 왠지 영어 잘하시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포괄적 성교육. 네, 네. 몰라요. 왠지 아실 것 같은데.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인데, 네,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아니야,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개발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거든요. 이거에 네. 맞춰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포괄적인 성교육을 해라라는 부분을 네, 의제로 선정했습니다. 좀 의외네. 섹슈얼리티라는 단어 대신 젠더라고 안 쓰고. 그건 좀 의외네. 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쵸. 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전교조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 10가지 의제를 우리 지역 총선 출마자 14명에게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답이 온 내용은 지금 공직선거법상 공개를 못한다고 하니까 다음번 방송 때 누구로부터 어떤 답들이 왔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즌 마지막 인류교육도시였습니다. 네, 전교조 대전지부 김현희 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We can come back, better time is gone. And round,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eft.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네, 대전시정실록 이번 주 풍악을 울려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두 분 모셨는데요. 네, 전시 공연 소개해 주시는 월간토마토 이용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결석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한테 굉장히 기대가 커요. 왜냐면은 박철웅 교수님 좀 굉장히 재미없었는데 박철웅 교수님 잠시 한국을 좀 떠나셨습니다. 그 사이에 대신 그 영화 이야기해 주실 김상은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대가 큽니다. 네, 반갑습니다. 땜빵입니다. 네, 아예 뭐 그런 거 없어요. 방송을 잘하면 그냥 꽤 차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정글입니다. 정글 여기는. 네, 뭐 순서 이런 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네, 보고 있나 박철웅.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연 전시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용원 대표님 오늘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지금 이응로 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상과 함께 산다는 것이라는 전시를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네,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소개해 드릴 거고. 네.
시립미술관 쪽에 가보니까 봄이 되면서 전체 전시가 다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전시가 다 좋아요. 그래서 이육로미술관 간 김에 옆에 있는 시립미술관하고 열린수장고비 전시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다고. 가신 김에 바로 옆에 네, 있다니까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영로 미술관에서는 네, 어떤 거 하고 있는 메인으로 거예요? 소개해드리려고 한 거는 이육로미술관 전시인데요. 이육로미술관이 아무래도 그 한 화가를 기리는 전시관이다 보니까 주로 이육로 화백의 작품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을 볼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상과 함께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4명의 작가를 섭외를 해서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전시 기획의도를 보면 이응로 화백이 생전에 그 고뇌하고 또 고민하고 학습하면서 자신의 어떤 예술 세계를 풀어나갔던 그런 어떤 배경과 시대는 달리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 작가 4명을 섭외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어떤 지점에서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4명의 작품이 다 이응로 미술관하고 잘 어울렸고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었습니다. 그 이 4분의 작가가 뭐 이응로 화백의 제자거나 뭐 이런 건 않습니다. 아닌 거고 네, 연배도 다르고 생활 그 터도 다르고 터전도 달랐기 때문에 제자는 아니고 어떤 분들이 그러면 이번 전시에 초대됐나요? 그 사윤택, 김혜숙 그리고 정용일, 이동욱 작가 이렇게 4명의 작가를 저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이라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네. 제가 잘 몰랐어요. 나름 중견 작가들의 반열에 이제 올라서려고 하는 또 올라선 분들이시고요. 다 이 인근에서 작업을 하세요. 또 다 대전과 인연이 있으세요. 뭐 정용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후 충북 옥천에서 활동하시고요.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윤택 작가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계시고, 그리고 김혜숙 작가는 대전에서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동욱 작가는 충남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인연은 있으신 분들이고요. 저는 일전에 이제 사윤택 작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윤택 작가의 전시를 옥천 사신다는 분? 아니요. 청주에서 작업을 하고 청주 계시고요. 맞아. 근데 이분을 알게 된 건 사실 시간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사윤택 작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왜 사윤택 작가가 시간이라는 철학적 개념에 검색 과정에서 걸렸을까 하고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이분이 그 전통 회화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 미술 쪽에도 새로운 미디어들이 계속 출연을 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것이 영상이고, 그것 말고도 뭐 다양한 신기술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레거시라고 할 수 있는 이 회화라는 것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나 봐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라는 것들을 담아낸다는 것, 이것이 회화로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셨거든요. 시간을 그림으로 그렇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시계 그리고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뭐 야구 그 캐치볼하는 모습에 그 공의 흐름을 이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테니스를 치는 그 장면에서 테니스 공이 움직이는 것들을 표현한다거나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CCTV를 통해서 바라보는 대상 을 접목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고구려 고분벽화나 아니면 암각화를 현대회화와 연결을 하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풀어나가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한다거나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작품의 결과물들이 되게 재밌어요. 어렵지 않고 쉬운데 그 과정에서 작가의 고뇌가 설핏설핏 보인다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또 김혜숙 작가 같은 경우도 되게 작품이 재미있는데요. 도시 풍경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누구나 보았던 도시 풍경을 작가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해낸 거죠. 그래서 표현 기법도 재밌어요. 이것을 비닐에 그 프린팅을 해서 그걸 일일이 오려서 유리에 붙여요. 붙여서 이것을 힘 많이 들어가겠다. 3장이나 6장의 유리판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위도한 대로 붙이다 보니까 입체적이기도 하면서 또 왜곡도 되면서 다양한 어떤 그 표현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도시의 모습이 유리에 반영돼서 보여지는 도시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게 내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풍광이 어떤 측면에서 어떤 시각에서 재해석해내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작품이고요. 또 이동욱 작가 같은 경우에는
공황장애가 있었음을 고백해요. 본인 스스로가 20대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환영처럼 풍선 하나가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대요. 근데 그 풍선이 마치 구원의 빛처럼. 그래서 그 풍선을 모티브로 해서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풍선을 화면 가득히 채우면서 본인이 느낀 어떤 감정이나 감상들을 표현해내는데요. 풍선 아무럴 것도 없는 우리 흔히 보이는 단순한 기제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작가의 창의성은 정말 놀랍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정영일 작가는 무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무? 네, 무속할 때 그 무. 아, 네. 먹는 무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사유의 대상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그것을 화폭에 이제 그려내시는데 다양한 풍경들이 등장을 해요. 주로 이제 자연을 다루거나 숲,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다루시는데 오늘 이번 전시에서 이 정영일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후의 어떤 경계 지점,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 지점의 풍광이 저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 의도도 그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이응노 미술관에서 오래간만에 이응노 작품이 아닌 다른 후배들의 작품을 가지고 기획 전시를 좀 마련을 했는데요. 한번 좀 찾아가서 보시면 따뜻한 봄날에 다양한 사육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전시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뭐 봄에는 그 한밭수목원에 굉장히 예쁜 꽃들도 많이 피니까 그 한밭수목원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전시관 가서 전시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언제까지 그럼 볼 수 있는 거죠? 이 작품 전시 기간이 제법 길어요. 6월 9일까지고요. 네, 입장료도 늘 물어보시는데 입장료는 1,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1,000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전시 소개해 주셨고요. 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보고 있나 박철웅. 네.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작품이고요. 패스트 라이브즈. 네, 네. 2년? 그러니까 과거의 삶에 대한 그런 얘기고 3월 6일에 개봉해서 사실 조금 됐어요. 근데 이 작품이 오스카에 이제 작품상, 각본상에 지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저는 개봉날 봤거든요. 이게 좋아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작품입니다. 이용원 대표님 이 영화 보셨어요? 아니 이거 혹시 우리 한국계 감독 작품 맞나요? 맞아요, 네 그거. 네. 네. 봐야지 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목받았던 게 이제 베를린 영화제의 국제 부문의 경쟁에 진출했거든요. 근데 그때 워낙 작품들을 감독들이 극찬을 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감독의 아버지가 넘버 3라는 영화 세기말 뭐 이런 영화 만드신 송대관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그 딸인 셀린송 감독의 자전적인 작품이고 또 부러웠던 점은 넘버 3가 송강호 배우가 거기 그 영화를 그렇죠. 좀 떴죠, 그렇죠? 그렇죠. 불사판가요? 네. 네. 그래서 감독 젊어요. 88년생이어가지고 같은 영화 하는 사람으로서 좀 부러운 게 이제 저보다 2살이 어리더라고요. 이렇게 네. 첫 작품인데 오스카에 나갈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영화는 일단 되게 자전적이에요. 그래서 박철웅 교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오스카 진출할 수 있게. 뭐 하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이 영화 자전적이라는 거는 이제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라는 설정, 그다음에 뭐 캐나다로 이미 간 사실, 그다음에 뉴욕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연극으로 극작가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 또 남편도 실제로 작가예요. 영화 각본가라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위주로 해서 그 이민 1.5세대이거든요, 이 감독이. 근데 그 이야기들을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신선하고 느낌도 좋고 좀 요즘에 장르 영화가 많이 죽었는데 예, 진득한 멜로드라마. 근데 이 영화 우리나라에서는 흥행 굉장히 참패로 가고 있다고 하던데. 흥행은 잘 됐지 않고 제가 봤던 25일 기준으로 10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서요? 오스카 후보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우리 이용원 대표님 안 볼 정도면.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라고 추천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영화는 되게 좋아요. 좋아요? 왜 네. 좋아요? 일단 뭐 여성 서사이고 보통 이민 서사라고 하면은 뭐 차별의 역사,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힘든 가족들이 그 안에서 이제 뭐 겪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여기는 자기가 홀로서기예요.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 일을 또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선택을 직시하는 그 여자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이런 스토리에 응원하게 만든다라는 점이고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 이 영화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혜성이라는 유태호가 맡았던 그 남자가 12살에 헤어진 잘 작별 인사를 못한 그 나영이라는 친구를 12년 후에 24살이죠. 그때 만나고 또 12년 후인 36살에 또 뉴욕에서 만나요. 그래서 12, 12, 12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남자의 어떤 로맨스를 그 유태호가 어차피 니킬이라는 분과 결혼을 한 되게 유명한 아시나요? 몰라요. 뉴욕에서 만나서 첫눈에 사랑에 빠진 그 러브스토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여성들이 좀 더 좋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이게 저도 안 봐가지고 네, 친구랑 봤는데 제가 계속 웃고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엷은 미소가 띄어지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공백들을 메워요. 남자의 서사가 되게 자세하게 모세하게 되진 않지만 되게 영리하게 유태호 배우를 캐스팅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일단은 촬영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서울과 뉴욕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비춰주는데 이 나영이라는 여자는 어쨌든 이민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는 곳은 약간 향수적으로 그려져요. 약간 유태호 배우가 마지막에 뉴욕에 왔을 때도 되게 요즘 한국 남자 같지 않은 약간 촌스럽게 묘사되는 약간 자기가 떠나온 곳에 대한 향수를 서울의 공간으로 많이 묘사를 했고 그에 반해서 뉴욕 공간이 정말 잘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거기에서 이제 실제 연극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그 뉴욕이라는 공간을 잘 담아낸 또 하나의 영화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거 갖고 오신다고 해가지고 좀 이제 스토리 같은 거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남자들이 보면 좀 화날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여자 주인공 결혼했거든요. 극 중에서. 맞아요. 결혼했는데 옛날 첫사랑 남자가 찾아온대. 그 셋이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근데 이 여자 주인공하고 그 남자 아까 뭐 그 유태호 배우인가 그분하고 둘이 썸 타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보면은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우씨, 그럼 남편은 뭐야? 남편은 뭐야? 니 좋다고 왔다는데 내가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잖아. 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평론가님? 제 시각은. 근데 자기 부인이 인기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과연 보면 그럴까요? 영화 과연 그럴까요? 이게 멜로드라마 특성상 스포일러가 유출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안 돼요. 멜로드라마는 사실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는 커플들이 안 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사실 안 돼서 승리자는 남편이죠. 네. 승리자는 남편이다. 네. 그 찾아온 남자가 나와 이렇게 주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가? 되게 기죽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이 한국 남자라고 하는 선이 굵은 그런 남자가 찾아오니까 유대계 백인으로 나오거든요. 그 백인이 그 침대에 누워서 되게 길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질투도 보여주고 하는데 결국 승리자기 때문에. 아니, 반대로 평론가님이 남편분이 갑자기 옛날 첫사랑이라고 결혼한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좋겠어요? 저는 내 남편이 하지 않겠습니다. 48대 만나는 그 패스트 라이브 2 나오는 거 재밌겠네. 예전에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뭐 그런 것처럼 실제 배우들 나와가지고. 근데 감독이 안 만났으면 좋겠대요, 이제는. 인터뷰한 걸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만나는 거는 조금 아니다. 그럼 이번 다음엔 그러는 거지. 이제 이번에 2년 그러거든. 다음엔 악연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네, 오늘 풍요하고 의렬한 시간은요. 네, 이응로 미술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세상과 함께 산다는 것. 예, 4명의 작가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 2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월간 토마토 이용원 대표 오셨고요. 그리고 영화평론가 김상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 시정실록 이번 코너는 대전 소리통 시간입니다. 네, 대전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금홍섭 전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한 주 동안 한 주가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다른 방송에서 했죠. 네, 그랬네요. 자주 뵙네요. 네. 제가 이번 시즌 하면서 가장 자주 뵙는 분이 우리 금홍섭 교수님이 아닌가. 그래요? 네,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GTX 얘기를 하겠죠. 네. 예. 이거 뭐랄까 정보가 갑자기 바꾼 거잖아요. 기존의 대전, 세종,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그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예비 타당성 대상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민생 토론 한답시고 전국 도로 다니더니
정부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걸 지금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GTX라고 들어보셨죠? 네, GTX 얼마 전에 뭐 A 노선 개통 뭐 네, 소식 나왔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통을 하는데 아무튼 그 개통 앞두고 있는 수도권에서 지금 고속철도라고 얘기하는 GTX 형식으로 충청 이게 들어가서 CTX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의 G, 충청도의 C. 그렇죠.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뭐 시민사회 어느 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기사를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하잖아요. 못 들었어. 아니 이럴 수가. 너무 답답해서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해서 이번 달에 뭔 주제 잡을까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게 선거도 중요한데 뭐 선거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게 중요하겠다고 해서 이거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이 충청권 광역철도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쨌든 뭐 충청권을 철도로 연결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뭐 되네 마네 하다가 그래도 뭐가 통과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와중이었는데 네. 갑자기 대통령이 와서 이거를 이제 조속 추진하겠다. 일단 그렇게 애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철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고속철이 있고 일반철이 있고 소위 얘기해서 GTX, 우리 CTX 이거는 고속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수도권 GTX A 노선 이 길이가 80km예요. 근데 여기 몇 개 들어가냐? 지하철처럼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1개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급행버스랑 비슷한 뭐 그렇죠, 급행철도. 그렇죠. 네. 급행철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TX를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서울이 있으면 서울 이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분들의 접근성이 뭐 버스 타면 뭐 1시간 몇 분, 2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이걸 1시간 이내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바꿔보자라고 해서 고속철을 만들게 됐던 거고 도심 통과하는데 몇 미터 밑으로 가냐면 지하 50미터로 가요. 상당히 그렇죠. 지금 우리 여기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지하 30 제일 깊은 데가 대전역이 40m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는 건데 고속철이 있고 일반철이 있으면 이게 이제 대전이 그 충청권에서 그동안 대전, 세종, 청주공항까지 이 강역철도와 관련해서 추진했던 것은 저속철이에요. 평균 한 30km대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철하고 비슷한 그런 그렇죠. 전철 지하철 개념인 거잖아요. 전철역. 이건데 이걸 소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공사비 더 많이 들겠네. 공사비는 애초에 그 대전, 세종, 그 청주공항까지 강역철도 계획했던 건 4조 5천억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CTX 하면서 이걸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3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3조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공사비는 떨어지게 지금 계산이 돼 있는데 그 가능한 거예요. 급행이면 더 비쌀 것 같은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 광역철도로 애초 원래 우리가 추진했던 그 사업으로 하면 소위 정부에서 75%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어서 이 공사비 전체 금액도 다운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민자사업으로 하면 지역 부담 아예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민자사업의 단점이 뭐예요? 결국 그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이 없으면 요금의 비용 부담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손실 보전을. 그러게 핵심이 손실 보전이죠. 이를테면 민간 사업자가 60km의 CTX 철도를 깔았다고 해봐요. 깔고 나면 적자 볼 것 같으면 그 민간 사업자가 자기가 3조 들어서 그 사업을 하겠냐 이거죠. 안 하죠. 저는 이 3조도 지금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공사기간이 원래 당초의 광역철도 사업은 2030년 개통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CTX 같은 경우는 2034년이에요. 문제는 서울의 GTX A 노선이 2011년도에 공사가 추진이 됐어요. 이제 완공하는 거예요.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 민자 사업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꼼꼼하게 검토해야 되겠죠.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질 거 아니에요. 민원도 많이 발생해요. 지상부로도 상당히 달리게 돼요. 그러면 지상에 철도를 들판에 만들려고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34년도에 개통 가능하다고 지금 언론에서 떠버리고 있는 거는 거짓말이다. 저는 또 그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전, 세종, 청주에서 과연 급행 타고 갈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제가 아까 언급했잖아요. 서울의 GTX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속철이 필요하다. 이건 충분히 일리 있잖아요. 그리고 출퇴근하는 인원도 상당수 있고. 그런데 이를테면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세종, 청주 또는 청주공항까지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대전에서 세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아니, 세종이 아니에요. 청주까지. 그쵸. 대전, 세종은 많고 세종, 청주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고속철을 통해서 역사가 몇 개 없는 소위 속도를 강조하는 이 CTX 방식보다는 접근성을 강조하는, 이를테면 기존의 광역철도의 역은 17개 내외 정도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역사를 이용해서 광역철도가 이용하고, 속도는 좀 느리지만 우리 일반 도시철도처럼 또 광역철도처럼 충분히 대전, 세종, 청주의 메가시티, 광역권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오히려 그게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그게 훨씬 낫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이를테면 기존에 해왔던 걸 멀쩡하게 있는데 그걸 서울의 GTX 방식으로 CTX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경제성도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경제성도 떨어지는 거고, 또 완공 시기도 너무 늦춰진다. 비용과 관련해서 부담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민자 사업이 무조건 좋다라는 인식은 버려야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운영에서 경제성이 없으면 비용 보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 보존을 해줬을 때 그 누구한테 정부가 해주겠어요? 안 하죠. 대전, 세종, 충북 또는 청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 너네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누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대단히 판단착오를 한 것이고. 왜 이런 거 근데 낸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GTX, 이걸 우리 충청권에도 만들어지는 거야? 이 CTX가 되는 거야? 고속철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호도하면서 소위 선거에 있어서 유리한 지점을 노리지 않았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요. 이거는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냉철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CTX 추진 계획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언론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CTX 급행 금방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써댔지만은 사실 결정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통령이 말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말한 거잖아요. 국토부 장관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말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변경된 게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 말이 실현되는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거 여론을 잘 만들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네, 오늘 대전 소리통에서는 CTX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전 원장이신 금홍석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